자, 이제 기본서 521페이지 계약의 성립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성립. 자, 계약 성립을 볼 때 일단 계약이 성립되는 모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성립의 모습이 세 가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지금 보시면 책에 나오고 있죠. 표를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가 청약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양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하겠죠. 자, 그리고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도 있습니다. 민법에 존재하는 모든 계약들은 이 세 가지 모습 중 한 가지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계약 성립의 모습 중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많고 그리고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이 청약 승낙에 의한 성립이죠. 여기가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밑에 교차 청약하고 의사 실현은 조문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밑에 서설에 보시면요. 네모 1번에 합의가 나오죠. 합의가 뭐냐? 이거는 의사 표시가 합치됐다는 거죠. 이걸 합의라고 하는데 여기는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객관적 합치라고 하는 건 객관적 합치라고 하는 것은 내용의 합치를 말합니다. 계약의 내용이 합치가 되어야 된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예를 들어 매도인 갑이 매도 청약을 할 때, 을에게 매도 청약을 할 때 내가 이 노트북을 10만 원에 팔겠습니다 라고 청약을 했을 때 을도 얼마에 사겠다고 해야 성립되겠어요? 10만 원에 사겠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을이 깎아주세요. 9만 원이면 내가 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객관적인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립하려면은 10만 원에 사겠다라고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주관적 합치도 있습니다. 주관적 합치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의 합치를 말하는 거예요. 당사자의 일치가 돼야 됩니다. 자, 청약을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을이 승낙할 때 갑에게 승낙을 해야 되겠죠. 그죠? 갑에게 승낙을. 근데 뜬금없이 을이 뭐 병에게 승낙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당사자가 합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주관적 합치입니다. 이런 게.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그런 말 나오죠. 갑이 아끼던 동양화 그림을 을에게 1,000만 원에 팔겠다고 했는데 을이 아니라 전혀 일면식 없는 병이 나타나서 내가 그거 사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관적 합치가 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로 가서 본격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522페이지 밑에 쪽 보시면 청약,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약 성립의 모습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청약, 승낙, 합치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그럼 먼저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요청하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인데 이 청약은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확정적이어야 되죠.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다. 요게 청약입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된다는 건 이를테면 매도 청약을 하는 상황이라면은 가격을 제시해야 이거를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 청약이 되려면 내가 이 물건을 100만 원에 팔겠습니다 라고 해야 청약이라는 거예요. 그냥 팔게 이러면 청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안 구체적이고 안 확정적인 의사표시
청약처럼 보이지만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의사표시, 그거를 청약의 유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다르다는 거죠. 유인이라고 하는 거는 안 구체적인 거예요. 안 구체적. 가격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먹으러 이렇게 골목에 들어가면 그 이제 뭡니까? 그 앞에서 이제 와서 드시라고 하잖아요. 그분들 뭔 말하는지 아시죠? 와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가격은 묻지 말고 일단 들어와라. 일단 들어와서 앉아서 얘기하자 그러죠. 그런 것들은 유인이라는 거죠. 유인. 청약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개념 보시면요. 오른쪽 페이지에서 개념 1번에 청약은 거래 조건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2번에 청약 유인 나오죠. 어떤 자로 하여금 청약을 해오도록 유인해서 끌어들이는 거, 이게 바로 청약의 유인입니다. 자, 판례 입장을 보면 동그라미 3번에서 아파트 분양 광고, 공사 입찰 공고 이런 것들은 구체적 가격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면 청약의 유인으로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청약을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청약의 상대방을 보게 되면 특정인에게 청약 물론 할 수 있겠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청약을 할 수도 있다. 자, 세 번째, 청약의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냐? 어느 시점서부터 청약의 효력이 있는 것이냐? 자, 청약의 효력은요, 뭐 격지자든 대화자든 따지지 않습니다. 이 청약은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사표시가 도달이 됐을 때 비로소 청약의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해요. 청약. 내가 뭐 100만 원에 팔 겁니다 라고 청약을. 자, 근데 민법의 세계에서는 전화통화로 청약합니까? 우편으로 청약합니까? 우편으로 하죠. 왜 우편으로 하죠? 폰이 없어서. 그죠? 폰이 없다는 거죠. 민법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의사표시할 때마다 전부 다 이제 우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갑의 청약의 효력이 어느 시점서부터 있는 거냐? 갑과 을이 격지자일 때를 가정을 해보면은 갑이 청약을 일단 보내겠죠. 발신을 합니다. 청약을 발신하고 그 청약이 을한테 도달이 됐을 때, 도달이 딱 되면 그때부터 청약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갑이 청약을 하면 을이 그 청약을 받아서 승낙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이 도달되고 나서는 제멋대로 했던 청약을 철회하지 못해요. 청약을 마음대로 철회하시면 안 됩니다. 철회하지 못한다. 이거를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청약의 구속력. 철회 못한다.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철회를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무서워서 청약을 하겠냐는 거죠. 무서워서. 한번 뱉으면 주워 담지를 못하는데. 청약의 구속력. 언제까지 철회를 못하는 거냐? 언제까지 그 청약에 효력이 있는 것이냐? 그게 존속기간의 문제인데 갑이 처음에 최초 청약을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3월 10일까지. 자, 3월 10일까지는 좀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청약을 했다. 그러면은 갑의 청약의 효력은 며칠까지 있다는 거예요. 3월 10일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3월 10일까지 청약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갑이 청약을 할 때 이런 말을 안 했다면, 며칠까지입니다 이런 말 안 했다면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언제까지 청약의 효력이 있겠냐는 거죠. 언제까지겠어요? 영원한 거예요? 상당 기간이에요. 상당 기간 동안 청약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상당 기간.
아니 상당기간이 뭐냐는 거죠. 모르겠죠? 이렇게 출제돼요. 상당기간이라고. 상당기간이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구체적으로 뭐 몇 개월이 될지 이런 것들은 개별 사안에 따라서 뭐 판사님이 결정을 하실 문제고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건 그냥 상당기간입니다. 상당기간. 자, 내려가서 3번에 청약, 상대방 확인하세요. 청약은 확정적 의사표시인데 특정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도 청약할 수 있다. 뒷페이지. 4번에 보시면 청약 효력 발생 시기 나오죠. 자, 첫째 줄에 나오듯이 청약은 상대방한테 뭐가 됐을 때, 도달이 됐을 때, 그때 효력 발생한다. 둘째 줄입니다. 격지자 간의 청약도 역시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대화자, 격지자 따지지 않습니다. 청약은 도달주의예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5번에 보시면은 청약의 구속력이다라고 하죠. 자, 밑에 양괄호 1번에서 원칙 확인합니다. 청약 효력이 발생된 후 청약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가 없다. 구속력입니다. 언제부터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죠? 도달이 됐을 때,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그 청약이 도달되고 나서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청약의 구속력입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양괄호 3번입니다. 청약 존속 기간 나오죠. 528조에서는 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이죠. 이때는 그 기간 내로 승낙 통지받지 못했을 때 효력을 잃게 된다. 승낙 기간을 정했다면, 예를 들어 3월 10일까지입니다 라고 정했다면 그 정한 기간까지 청약 효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 가서 529조를 보게 되면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이죠. 이때는 상당 기간 내로 승낙 통지받지 못했을 때 그 효력을 잃게 된다. 그래서 기간을 안 정하면 상당 기간이라는 거예요. 상당 기간. 자, 이제 청약에 이어서 승낙을 보겠습니다. 자,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과 대응해서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죠. 그래서 청약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다. 자, 그리고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 상대로도 할 수 있었죠. 근데 승낙은 아닙니다. 이 승낙 같은 경우는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에게 하는 것일 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승낙을 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효력, 승낙의 효력. 자, 승낙의 효력에서는요. 대화자와 격지자가 달라요. 당사자가 만약에 대화자다. 서로 대면하고 있고 현재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승낙의 의사표시도 도달주의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다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승낙에서만큼은 대화자가 아니라 격지자일 때, 격지자일 때는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표현이 나오는 거죠. 격지자 간에는 승낙 통지가 뭐가 됐을 때, 발송이 됐을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격, 승, 발.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승낙은 네 번째. 자유롭게 하는 거다. 승낙에 자유가 있다. 승낙할지 말지는 자유롭게 그냥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구속력. 구속력 없음. 청약에는 구속력이 없다. 어제 마트 가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마트가 완전히. 그쵸? 미어 터지죠.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이 만두를 굽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만두를 구워요. 만두 사가시라고. 청약을 하지 않습니까? 만두 2봉지 5,000원입니다. 이렇게 청약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그 청약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죠. 답해요, 답 안 해요? 답 안 하죠. 관심 없으면 답 안 하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아주머니가
만약에 여기서 답을 안 하시면, 여기서 살지 말지 답 안 하시면 구매하시는 걸로, 사시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계약이 성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자유롭게 하는 거다. 구속력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 조건부 승낙이나 변경 승낙 같은 경우는 기존의 청약을 거절하고 이거는 새롭게 청약을 한 걸로 보는 거죠.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자, 마지막 6번째가 바로 연착된 승낙이에요. 연착된 승낙.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착된 승낙. 자, 연착된 승낙에서 연착이라고 하는 거는 늦었다는 거죠. 그죠? 늦은 승낙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자, 일단 책에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승낙 관련해서 밑에 쪽 개념부터 확인을 하죠. 청약에 응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다. 자, 밑에 쪽 2번에서 확인하세요. 승낙의 상대방. 청약자에게 하는 거다. 청약자에게. 자, 따라서 동그라미 2번에서 둘째 줄에 보시면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괜찮아요. 근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 그거는 효력이 없다는 거죠. 자, D페이지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조건부 승낙 나오죠. 이거는 청약의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 붙였다. 이러면 그 청약을 거절하고 새롭게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네. 자, 조금 내려가서요. 양괄호 3번도 확인하세요. 청약을 받아들일지 회답하지 않았을 시 이때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 일정 기간 내로 회답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면서 청약을 했다는 거죠. 근데 승낙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도 계약은 성립하는 거다, 성립 안 하는 거다? 안 한다는 거죠. 성립 안 한다는 거죠. 자, 따라서 그 밑에 이는 세 번째 줄에 청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일 뿐 상대방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답 안 하시면 사시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효력 없어요. 회답 의무 없습니다. 자, 그럼 내려가서 4번에 보시면은 승낙 기간 해서 통상의 연착과 양괄호 2번에 사고로 인한 연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착됐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요 연착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사례에서 갑은 을에게 청약을 했습니다. 100만 원에 팔겠다고 청약을 했고 3월 10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죠. 3월 10일까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약을. 여기서 갑과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되려면 계약 성립되려면은 갑이 청약했으니까 을은 뭐 하셔야 돼요? 승낙을 해야 되죠. 그렇죠? 승낙을. 자, 을이 승낙을 해요. 역시 전화로 승낙한다, 편지로 승낙한다. 편지로. 폰 없어요. 폰 없어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려면 3월 10일 안짝에서 예를 들어 을이 승낙을 발송한 것이 발송한 것이 3월 1일. 그리고 그 승낙이 갑에게 도달된 것이 뭐 예를 들어서 3월 3일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3월 10일 안짝으로 도달까지 다 됐기 때문에 문제 없이 계약은 성립하는 것이에요. 3월 10일까지 일단 도달이 돼야 됩니다. 도달이 돼야 된다. 근데 여기서 격지자가 되는 승낙의 효력이 발신주의라는 거죠. 발신주의. 자, 그래서 3월 10일까지 도달이 됐을 때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 3월 1일자로 성립, 3월 3일자로 성립. 3월 1일자. 요때 이제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격승발 때문에. 격지자가 되는 승낙 통지를 발송한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수 있겠죠. 을이요. 승낙을 발송했던 때가 3월
3월 9일 날 발송을 한 거예요. 너무 늦게 보내셨네요. 너무 늦게 보냈어. 그러면은 이 승낙이 갑에게 도달되는 것이 3월 10일이 지나서 뭐 이를테면은 3월 12일자로 해서 이 승낙이 도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다면은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 안 한다 이거. 성립하는 거예요. 어차피 격승말이니까 성립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립 안 합니다. 성립하려면요. 일단 3월 10일 내로 승낙이 도달이 되는 걸 전제로 하고 승낙이 도달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때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발송 시점으로 볼 뿐 이렇게 도달 자체가 승낙 기간을 지나서 도달하면 이거를 연착된 승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착된 승낙이다. 따라서 연착이 됐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늦었죠.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공간이 협소하죠. 좀 닦을게요. 죄송합니다. 좀 닦을게요. 공간이 협소해서. 닦겠습니다. 연착이 되면은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근데 이때 연착이 돼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지만 이 연착된 승낙은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 을이 지금 새롭게 청약을 한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갑이 다시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성립 안 한다는 거죠. 연착됐으니까. 근데 이때 이럴 수가 있어요. 을이요. 승낙을 발송했던 것이 3월 1일이었어요. 3월 1일자로 승낙을 발송했다. 근데 이 승낙이 갑에게 도달됐던 것이 3월 12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달됐다는 거죠. 이거는 을 잘못이에요? 우체국의 잘못이에요? 이거 우체국 잘못이라는 거죠. 뭔가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연착된 승낙은 맞지만 이거는 사고로 인한 연착이죠. 그래서 이거를 사고 연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고 연착이 있고 또 무슨 연착이 있고 그냥 연착. 자, 사고 연착이 있고 그냥 연착이 있고요. 네? 그냥 연착, 통상 연착이라고 해요. 통상적인 연착에서는 성립하지 않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근데 사고로 인한 연착에서는 어떻게 효력이 바뀌냐면은 이때는요. 사고로 인한 연착에서는 최초로 청약을 했던 갑에게 청약자 갑에게 연착에 통지를 할 의무가 생겨요. 연착 통지 의무가 생긴다. 을에게 알려줘야 돼요. 연착됐음을 을한테 알려줘야 된다. 왜냐면 전화가 없으니까요. 을은 계약이 성립됐을 거라고 기대하거든요. 3월 1일자로 이미 발송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갑에게 연착 통지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면 갑이 연착 통지를 하게 되면 이거는 연착이 된 걸로 보는 거죠. 승낙이. 그럼 승낙이 연착된 걸로 본다는 것은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 성립 안 한다는 거. 성립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갑이요. 연착 통지 자체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러면 이제 또 갑의 잘못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연착되지 않은 걸로 간주가 돼요. 자, 이렇게 연착되지 않은 걸로 간주가 된다는 것은 결국 계약이 성립해버린다는 거죠. 계약은 성립한다. 예. 근데 성립은 하되 격지자가 되는 승낙 통지를 뭐한 시점? 발송한 시점이니까. 며칠자로 성립하겠어요? 요 3월 1일자로. 요 날짜로 해서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착된 승낙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승낙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착된 승낙과 그냥 통상적인 연착과 사고 연착의 차이는요. 통상 연착 같은 경우는 늦을만 해서 늦은 거죠. 을이 늦게 보냈으니까 늦게 도착이 된 거죠. 근데 사고 연착은 충분히 여유롭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연착이 됐을 때 이런 게 이제 사고 연착이죠.
자, 그 밑에 먼저 양괄호 1번의 통상 연착부터 확인하세요. 그냥 연착입니다. 이거는요. 승낙 기간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내로 승낙 통지가 도달하지 않게 되면은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해버리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죠. 자, 근데 밑에 양괄호 2번에 보시면 사고 연착도 있습니다. 승낙자가 기간을 충분히 두고 발송했는데 뭔가 사고로 인해서 너무 늦게 배달됐다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처리하냐? 자, 일단 밑에 표 보세요. 통상 연착 보시면요. 승낙 기간이 10월 말까지입니다. 근데 10월 29일 날 보낸 거죠. 여유롭게 보냈어요? 늦게 보냈어요? 늦게 보낸 거죠. 통상 연착입니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새롭게 청약한 걸로 볼 수는 있겠다. 자, 오른쪽 페이지 위쪽에 보시면요. 사고로 인한 연착이죠. 승낙 기간이 10월 말까지인데 10월 20일자로 발송했는데 늦게 도착했죠. 여유롭게 보냈는데 늦었잖아요. 사고 연착이라는 거죠. 이때는 오른쪽에 보시면 청약자는 연착 통지를 해야 된다. 승낙자한테 알려주라는 거예요. 늦었다고 알려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때는 연착되지 않은 걸로 간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계약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성립해버린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청약과 승낙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뒷페이지로 오셔가지고요. 528페이지. 자, 다음 계약 성립의 모습은 일단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자, 532조를 보시면 청약자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을 때 이때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승낙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사실이 있는 때 사실이 있는 때 사실을 안 때 사실이 있는 때 그런 사실이 있는 때 이때 계약이 성립한다. 의사실현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포장지 갖다 뜯어버리는 거죠. 포장지를 뜯어버렸다. 자, 파란색 1번에 나오죠. 청약과 함께 송부되어 온 물품을 소비하는 경우입니다. 물품을 소비하는 때, 물품을 소비하는 행위를 한 때 승낙으로 인정되고 계약은 성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 안 가지고 오시면 책 빌리잖아요. 그죠? 책 빌린다고요. 그럼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살 거니까 안 살 거니까. 안 살 거니까. 근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빌려놓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형광펜 이렇게 쭉 이렇게 다 끄시는 거죠. 그러면 책을 빌리셔가지고 이렇게 막 펜으로 써버리고 형광펜 다 끄어버리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뭐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해버리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네모 2번에 보시면요.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가 되고 있다. 이때는 양청약이 다 도달했을 때. 양청약이 전부 다 뭐가 됐을 때야? 도달됐을 때. 양청약이 도달한 때. 그때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 이게 바로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차 청약. 청약이 교차가 됐다는 거죠? 교차 청약이에요. 자, 교차 청약은 둘 다 청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갑이 을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에 팔겠습니다. 노트북 10만 원에 팔게요. 청약. 당연히 편지로 보냈죠. 편지로. 그러면 이 청약이 발송되고 을한테 도달할 때까지 시간 좀 걸리죠. 근데 그 틈에 을도 청약을 한 거죠. 제가 이 노트북을 10만 원에 사겠습니다. 그러면 갑도 청약하고 을도 청약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두 청약이 교차가 되고 있고 내용적으로 10만 원 일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따로 승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로 승낙할 필요 없이 양 청약이 다 도달이 됐을 때
네, 그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의 계약 성립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여기 보겠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여기서 과실은 잘못이란 뜻입니다. 잘못.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이 있었다는 거죠. 잘못이. 자, 이런 거예요. 자, 갑이요. 갑이 공장을 팔아요. 공장. 공장 팔아요. 공장. 자, 공장이 크게 두 동이 있어요. A동, B동. 이렇게 공장 두 동. 자, A동 공장, B동 공장. 이거를 을한테 팔겠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 체결됐습니다. 매매. 자, 근데 문제는 계약이 성립되는 그 시점서부터 이미 공장은 멸실돼 있었던 공장이었어요. 이미 공장은 멸실되고 없는 공장이었다. 근데 지금 계약서 쓴 거죠. 이러면 갑은 공장을 매도인으로 을한테 넘겨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넘겨줄 수가 없죠. 이런 걸 불능이라 그래요. 불능.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계약 성립하기 이전서부터 불능이었기 때문에 이런 불능을 가리켜서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원시적 불능이다. 자, 그리고 공장이 두 동이 다 멸실이거든요. 전부 불능이죠. 이렇게 원시적 전부 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럼 계약이 무효면 서로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책임질 것도 없는 거예요. 갑도 책임 없음. 을도 책임 없음. 왜 책임이 없는 거예요? 무효기 때문에. 무효니까 책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갑한테 지금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계약이 무효인데 이미 원시적으로 불능이었잖아. 근데 왜 팔겠다고 한 건데? 가 되는 거죠. 이미 다 멸실된 거를 왜 팔겠다고 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현재 매도인 갑에게 이 불능을 이미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잘못이 있었다. 자, 을 같은 경우는 불능인지 난 전혀 몰랐지. 난 전혀 몰랐고 나 잘못 없다. 선의무과실이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비록 매매가 무효더라도 몰랐고 잘못이 없었던 일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타방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에요. 어떤 책임 묻냐면 신뢰 손해를 배상해라. 신뢰 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책임을 물어요. 나는 믿었다는 거죠. 나는 믿었다. 예? 뭐를 믿었다는 거죠? 예? 뭐 갑을 믿었다? 아닙니다. 자, 여기서 신뢰는요. 계약이 유효함을 믿었다. 내가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나는 믿었다. 계약이 유효하다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한테 손해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계약은 유효였어요? 무효였어요? 무효였거든요. 이 공장이 갑이 팔 때 30억이라고 했던 거예요. 30억에 팝니다. 네? 30억에 팝니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일단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30억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 가가지고 내가 대출 받았거든요. 이 양반아, 내가 대출만 지금 20억을 받았다. 이거 살랐고. 근데 이 대출 20억 받아도 어차피 다시 상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효라는 게 밝혀지면 이거 다시 도로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뭔 손해가 있냐는 거죠. 뭔 손해가 있겠어요? 이자 붙습니다, 고객님. 이자 붙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조기 상환 수수료 이런 거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을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을이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상 책임 묻는 거죠.
배상하세요. 이때 이 신뢰손해는요. 이행이익을 넘길 수 없어요. 이행이익을 넘길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행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이 유효였다면 무효가 아니었다면 을이 얻었을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얻었을 이익이다. 을은 이 30억짜리 공장을 사서 이거를 병한테 35억에 팔려고 했어요. 병한테 35억에 매각을 하기로 병하고 말도 다 이미 끝냈어요. 이 공장을, 낡은 공장을 싹 새로 보수해서 병한테 팔려고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을이 받을 수 있었던 이제 전매 차익이죠. 전매 차익. 그러면 계약이 유효였다면은 을이 얻었을 이 전매 차익, 이게 얼마였어요? 5억이거든요. 5억이요. 신뢰 손해배상 액수가 아무리 커도 유효함으로 인해서 얻었을 이익인 이 5억을 넘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효과입니다. 효과. 자, 그래서 요건과 효과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 요건. 원시적 전부 불능일 것. 요건 첫 번째. 원시적 전부 불능일 것. 자, 요건 두 번째. 일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두 번째 요건.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은 타방 같은 경우는 이 불능에 대해서 난 전혀 몰랐지. 모르고 잘못이 없을 것. 이 세 가지가 개체과의 성립 요건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효과. 신뢰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하지만 이행이익을 넘길 수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책 보죠. 자, 책을 같이 보죠. 자, 535조를 보시면요.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라고 하죠. 여기서의 이 불능은 원시적 불능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시적 전부 불능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서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서 생길 이익액을 넘기지 못한다. 자, 현재 문장에서 둘째 줄에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서 받은 손해, 이게 바로 신뢰손해입니다. 유효를 믿었음으로 손해가 생겼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나오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서 생길 이익액, 이게 바로 이행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이행이익. 자, 2항에 보시면요.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적용 안 된다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은 을을 말하는 거예요. 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은 적용된다고 적용 안 된다고? 적용 안 된다고. 그럼 적용이 되려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돼요. 그리고 잘못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요건이 상대방 을의 선의 무과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려가서 개념 보죠. 개념. 자, 개체과는요. 계약 당시부터 목적이 불능이어서 무효인 계약을 체결함에 과실 있는 당사자가 이를 신뢰한 상대방에게 배상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밑에 사례 접근 민법 보세요. 박스 안에. 공장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공장이 불나서 이행불능 상태에 있음을 일방은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일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그때 매수자가 매수 제의를 해왔을 때 매도인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되겠죠. 공장이 이미 멸실됐으니까. 근데 매도자가 계약 체결을 진행했다는 거죠. 네? 이 점에서 매도인이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그죠? 매도인이 나쁜 놈. 자, 이때 상대방 매수인은 불능임을 몰랐고 무과실, 잘못이 없다는 거죠.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성립 요건입니다. 자,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 확인합니다.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다, 무효. 자, 다음 D페이지요.
자, 530페이지 와보시면 네모 2번에서 성립 요건을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성립 요건, 원시적 불능일 것.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원시적 전부 불능일 것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시적 불능은요, 무효입니다. 무효다. 그리고 두 번째 성립 요건입니다. 1방은 계약 체결 당시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악의 혹은 과실이 있을 것. 자, 그리고 밑에 3번 같은 경우는 상대방은 여기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성립 요건입니다. 그러면 개체과에서는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성립 안 된 거예요? 성립됐다, 성립 안 됐다, 이 계약 이거. 성립한 거죠. 성립은 한 것이다. 법률행위가 계약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성립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죠? 성립이 돼야 유무효를 따질 수 있는 거죠. 성립은 된 거예요. 자, 다음 오른쪽 가서 효과 확인합니다. 1번에 보시면 신뢰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 손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둘째 줄에 나오는 차용했던 매매대금의 이자, 이런 게 대표적인 신뢰 손해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그 밑에 2번에 나오는 이행이익을 넘기지 못해요. 계약의 유효로 상대방이 얻었을 이익, 이거를 넘지 못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요, 조금 내려가서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여기서 파란색 2번에 보세요. 원시적 수량 부족이라는 거 나오죠. 수량 부족. 자,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 적용되려면은 원시적 불능이어야 된다 그랬죠. 원시적 불능. 자, 개체과가 적용되려면은 원시적 불능 중에서도 전부 불능이어야 돼요. 이랬을 때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이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개체과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일부 불능일 때, 전부 불능일 때. 전부 불능일 때. 이때 적용되는 것이 우리 민법 535조라 이 말이에요. 전부 불능일 때. 만약에 원시적 불능인데 전부 불능이 아니라 일부 불능이라면,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이때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요, 담보 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담보 책임 중에서도 수량 부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수량이 부족하다. 자, 혹은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됐다라고 하는 법리가 있어요. 이게 적용돼야 돼요. 일부 불능입니다. 574조. 574조.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될 이 근거 규정 자체가 양갈래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원시적 불능이. 자, 현재 갑이 공장을 매도하겠다고 했고, 근데 이 공장이 원시적으로 A동, B동이 다 멸실이다. 전부 다 불능이죠. 이때 적용되는 게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는 겁니다. 신뢰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다. 근데 만약에요, 팔기로 했던 공장이 한 동은 다 멸실이 된 게 맞는데 나머지 한 동은 괜찮아요. 이 동은 괜찮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전부 불능이 아니라 일부 불능이라는 거죠. 이때는 개체가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하던가 일부가 멸실된 거거든요. 이때는 574조로 해결하셔야 돼요. 이때는 우리 신뢰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아니 선생님 지금 공장 한 개가 없네. 그럼 이거 없는 것만큼 뭐 하자고? 깎자고. 예? 깎자고 감액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깎읍시다. 감액 청구.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담보 책임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길이 두 갈래예요. 자, 그래서 밑에 양괄호 2번에 보시면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고 있다는 거죠. 첫째, 그 매매가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될 때 한해서 담보 책임으로서 대금 감액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감액 청구. 자, 둘째, 그 부분에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535조가 규정하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따른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35조 가지고 오지 말고 일부 불능일 때는 몇 조 가지고 오시라고요? 네, 574조 요거 가지고 오시라는 거죠. 이거는 담보 책임 들어가서 만납니다. 매매 파트 들어갔을 때. 자, 여기까지 계체과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계약의 효력으로 넘어갑니다. 자, 계약 효력은 535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이제 계약 성립에 이어서 계약의 효력으로 넘어갑니다. 효력. 여기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효력이. 네. 여러분도 오전부터 수업 들으시고 많이 힘드시죠? 네,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힘들어요. 저는 이제 2시부터 시작했으니까 저는 안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자, 효력. 자, 쉬었다 할게요. 잠깐만요. 자, 효력은요. 총 3가지 논점이 나옵니다. 3가지 논점. 자, 총 3가지 논점. 첫 번째 논점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 반드시 출제돼요. 반드시 출제. 매년마다 꼭 나옵니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 별 2개. 반드시 출제. 자, 그리고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법리. 위험 부담. 위험 부담은 뭐 주로 출제가 많이 되지만 뭐 꼭 매년마다 나온다? 아, 그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별 1개. 위험 부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네, 얘도 이제 거의 매년마다 출제입니다. 별 2개. 이렇게 총 3가지 논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효력 파트에서 만나게 되는 이 3가지가 계약법, 계약총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정리할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동시 이행 항변권부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